네. 자, 시작할까요? 네. 네. 어,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저번에 1시간 남았던 거 기출 강의 보강 마지막 1시간에 보강하기로 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오늘 모의고사 본 거 빠르게 보고 이제 교재 나가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이에요. 자, 첫째 줄, 두 번째 줄, 자,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되죠. 자,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 통제. 자, 위헌법률 심판 생각하시면 되죠. 자, 위헌법률 심판의 심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법률 제정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자, 유신헌법 당시에 만들어진 법률이 있다. 자, 그럼 그 법률이 유효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헌법재판소가 그 당시 법률 제정 당시 헌법은 유신헌법이죠. 자, 유신헌법을 기준으로 놓고 위헌 여부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헌법을 놓고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느냐. 결론은 현행헌법이에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 유효이냐 아니냐는 거는 그 법률 제정 당시에 있었던 헌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헌법을 가지고서 유효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 당시 법률 제정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요 기억 지문은 마지막 줄이 법률 제정 당시에 이 법률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걸 긴급 조치로 바꿔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긴급 조치를 우리 헌법은 법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자,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 자, 긴급 조치 제정 당시에 헌법이냐, 즉 유신헌법이냐, 아니면은 지금 헌법 재판을 할 당시의 헌법, 현행헌법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률 제정 당시 법률을 긴급 조치로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을 유신헌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긴급 조치 제정 당시 헌법이 유신헌법이니까. 자, 니은입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 확정된다. 다 맞는 지문이죠. 제적 3분의 2도 맞고, 자, 국민투표도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그리고 그중에 과반수 찬성이 맞습니다. 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투표자를 또 쪼잔하게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그렇게 또 바꾸면 틀려요. 그냥 투표자의 과반수입니다. 그중에 뭐 무효가 몇 표고 유효가 몇 표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투표자 중에 과반수여야 돼요. 자, 디귿입니다. 자, 특정의 법률이 반드시 헌법전에서 규율해야 할 기본적인 헌법사항을 헌법을 대신하여 규율하고 있다. 자, 헌법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수도가 어디인가를 헌법에서 규정해야 되는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 그 경우에는 곧바로 경성헌법 체계에 위반하여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이 상위 헌법 규범에 배치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 유연성을 가려야 한다. 그럼 틀려요. 그 내용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거는 꼭 헌법에서만 규정해야 돼. 그런데 왜 법률로 했지? 그럼 바로 그 순간 위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서 들어보세요. 네. 그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시작해서 미안합니다. 설마 아직 시작했겠어 생각하고 있다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나왔군요. 감사합니다. 저 혹시 교재는 이따 1층으로 제가 가서 받아가면 되나요? 아, 네. 전체 평균이 52.90, 52, 상위 20% 평균이 70이네요. 100점도 있네. 누구야? 압도적이다. 2등이 85점인데 1등이 100점이야. 야, 뭐냐? 혼자 무쌍 찍고 있네. 누구야? 오, 엄청난데요? 대단합니다. 자, 1번 맞아볼게요. 자, 디귿.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다는 반드시 헌법전에서 규율해야 돼. 근데 왜 법률로 만들었어? 그럼 그 순간 바로 위헌으로 봅니다. 경성헌법 체계에 위반하여. 경성헌법 체계라는 게 헌법은 법률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경성헌법이죠. 그래서 헌법에서 꼭 규율해야 할 사항, 그렇지 않고 법률에서 규율해도 되는 사항, 급이 나눠져 있어요. 급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율해야 할 사항은 매우 까다롭게 바꿀 수 있는 법, 헌법으로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반하면은 바로 위헌이에요. 결국 대한민국 수도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 그 법을 만들면 이제 바로 위헌이라는 거죠. 자, 니을입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명문의 규정 취지 및 주어, 헌법 제정권과 헌법 개정권의 구별론, 또 헌법 개정 한계론. 자, 그 자체로서는 이론적 타당성이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별 규정에 대하여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될 수 없다죠. 네, 맞죠. 그래서 맞는 게 이제 니은과 니을이죠. 니은. 헌법 제정권, 헌법 개정권 구별하자는 입장은 그 얘기죠. 헌법 제정권이 헌법 개정권보다 더 상위다. 상위. 그래서 결국 헌법 제정권에 의해서 헌법 제정권이든 헌법 개정권이든 다 국민이 가지는 권력이에요. 그런데 좀 더 센 헌법 제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헌법 제정규범. 그보다 좀 약한 헌법 개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헌법 개정규정. 자, 그러다 보니까 헌법 제정규범이 헌법 개정규범보다는 상위 규범이다.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똑같이 헌법이라 하더라도 상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위에 해당하는 헌법이 상위에 해당하는 헌법을 위반하면 위헌 무효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구별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헌법 29조 2항이죠. 이중배상 금지 규정. 자, 요거는 헌법 개정 규정이다. 유신헌법 때 들어온 헌법 개정 규정이다. 자, 얘는 상위의 헌법 규정인 뭐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로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헌법 개정 한계론도 마찬가지로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한계를 지켜야 된다. 만약 그 한계를 못 지키면 그 헌법은 무효로 봐야 된다라는 게 헌법 개정의 한계론입니다. 예를 들어 뭐 헌법을 개정하면서 지금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대한민국은 왕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왕에게 있다. 이따 식으로 바꾸면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무효로 봐야겠죠. 이게 이제 헌법 개정의 한계론입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역시 헌법재판소는 그걸 우리가 원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 헌법 29조 2항이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었다. 또 헌법 개정권이 헌법 제정권을 위반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본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개별 조항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라는 거. 자, 2번입니다. 자, 보기 1번. 자, 제3차 헌법 개정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영토 변경을 가져올 국가에 관한 중대 사항에 국회가 국민투표 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 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이게 틀린 부분이죠. 자, 이 규정이 3차 개헌에 있었던 건 맞아요. 국민투표가. 하지만 처음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틀렸죠. 국민투표가 처음으로 규정된 거는 2차 개헌이죠. 2차 개헌. 자, 2번입니다. 자, 1962년 개정헌법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원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에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맞죠? 자,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헌법 개정 제안을 하는 거. 자, 요 부분은 1948년 헌법 때부터 쭉 이어져 왔어요. 언제부터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로 바뀌었나요? 7차 개헌 때부터입니다. 따라서 6차 때까지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맞습니다.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원 이상 국민 발안 제도네요. 요거는 2차 때 만들어져서 6차 때까지 있었죠. 국민 발안 이후 2차에서 6차. 따라서 5차 때도 있었던 거 맞고요. 세 번째 줄 1948년 헌법부터 유지되고 있던 대통령의 헌법 개정 제안권을 삭제했다. 네,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5차와 6차입니다. 따라서 보기 2번. 5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헌법 개정 제안권을 삭제했다. 맞아요. 6차 때도 그게 유지가 됐고 7차 때 다시 이제 생깁니다. 보기 2번 더 맞는 내용이죠. 자, 3번. 1972년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고 맞죠? 7차 개헌 때 임기 6년입니다. 그리고 중임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다음에 통일지체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기명투표 틀렸죠. 사람 찍을 때는 다 무기명투표입니다. 무기명투표. 그리고 이 당시에는 사실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팬클럽들이 모여가지고 무기명으로 해도 다 알아요. 누가 찍었어 안 찍었어. 혼자 나와서 단독으로 나와서 만장일치로 당선되던 시절입니다. 어쨌든 사람 뽑을 때는 무기명입니다. 무기명. 기명 아니에요. 자, 4번입니다. 대통령의 선출 방식은 1948년 헌법은 간선제. 맞아요? 맞죠? 어디서 뽑았어요?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따로따로 뽑았어요.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 1950년 헌법 직선제. 맞죠? 발췌개헌에서 직선제로 바꿨습니다. 1960년 헌법 간선제 맞죠? 1960년 헌법 역시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국회에서 뽑힌 대통령은 행정부수반은 아니에요. 그냥 국가 원수일 뿐이고 중요한 자리가 아니죠. 중요한 자리는 총리, 의원 내각제니까 총리가 중요한 자리고 어쨌든 대통령을 이제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1962년 헌법의 직선제 맞고요. 1972년 헌법의 간선제 어디서 뽑았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다음 1980년 헌법의 직선제 틀렸죠. 1980년 헌법도 간선제입니다. 어디서 뽑았죠?
대통령 선거인단. 1987년 법칙선제 네, 맞고요. 틀린 거는 80년 법칙선제가 틀렸죠. 간선제. 자, 3번입니다. 자, 보기 1번. 자, 출생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법무부 장관이 국적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출생을 이유로 복수 국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국적 상실을 결정할 수 없다. 처음과 끝에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중간 부분 뭐 바꿔서 안 내니까. 출생을 이유로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국적 상실 결정을 할 수 없다. 결국 법무부 장관이 국적 상실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누구냐? 출생으로 복수 국적자가 된 자가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외국인이었는데 귀화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서 서약을 통해서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 뭐 이런 사람이라면 국적 상실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 밑에서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님 밑에서 미국 가서 태어났다. 그래서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 상실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은 자, 특별 귀화를 받겠죠. 하지만 특별 귀화도 주소는 필요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어서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모든 귀화에는 주소가 다 필요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일반 귀화는 5년이나 있어야 되고 주소가, 간이 귀화는 3년, 특히 혼인으로 인한 경우는 1년이나 2년만 있어도 돼요. 1년, 2년 정도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특별 귀화는 주소가 뭐 1년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하루만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주소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기 2번.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은 특별 귀화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도 주소는 있어야 돼요. 여기는 주소 없어도 된다. 틀렸네요. 자, 3번. 자, 법무부 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통보해야 한다. 중요한 조문 아니에요. 3번 나오면 그런가 세모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1번, 2번은 확실히 골라내셔야 되고 4번도 확실히 골라내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바로 그 순간 우리 국적을 상실합니다. 여기는 6개월 후에 상실한다. 틀렸네요. 그래서 1, 2, 4 골라내면 3번 맞는 게 너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뭐 중요한 거 아니고 1, 2, 4가 중요해요. 자, 4번입니다. 자, 보기 1번. 자, 국민주권의 원리는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와 함께 헌법 8조 사항이면은 민주적 기본 질서의 주요한 요소가 맞죠. 하지만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 즉 헌법의 기본 원리죠.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 후반부에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 틀렸죠. 자,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기본권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자, 민주주의 원리의 한 내용인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국민주권주의라며 국민이 주권자라며 그럼 국민이 다 보고받고 다 결정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는 모습은 대의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대표를 뽑아요. 국회의원들 뽑고 대통령 뽑고 자, 그럼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자, 그들이 정보를 제공받고 그들이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들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 헌법 개정할 때, 헌법 개정할 때는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승인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대의제가 기본이고 조금 직접 민주적 요소가 가입되고 있는 겁니다. 3번입니다. 자, 국민주권주의는 국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의 소재와 통치권의 담당자가 같을 것을 요구하진 않죠. 따라서 주권의 소재, 주권이 어디에 있어? 국민에게 있지. 주권의 소재는 국민. 통치권의 담당자는 뭐요? 국회의원, 대통령. 그렇죠?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그들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은 대의제에 따라서 통치권의 담당자는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죠. 자, 4번입니다. 자, 직접민주주의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대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4번이 맞는 지문이죠. 자, 헌법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한 거에 대해서는 뭐 유연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헌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헌법재판소도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법률에 의해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유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법률에 의해서 도입된 직접민주주의가 헌법상의 대의제를 해친다 싶으면은 유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의회 유보 원칙이네요. 자, 의회 유보 원칙. 자, 원래 법률 유보 원칙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건데 법률 유보 원칙 안에 이제 의회 유보 원칙이 추가되죠. 그래서 의회 유보 원칙은 단순히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본질적, 기본적,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 이제 그게 의회 유보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 유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걸 국회가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무슨 불형으로 정한다 뭐 등등으로 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위임을 시키느냐, 의회유보 원칙 위반이다 라고 따지는 사건은 겁나 많지만 그 중에 맞습니다, 의회유보 원칙 위반입니다 라고 해서 유언이 나온 건 딱 3개 뿐이에요. 자, 보기 1번, 2번, 3번. 제일 먼저 나온 게 보기 2번이었죠. 보기 2번 볼게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의 결정입니다. 수신료 금액을 얼마로 받을지 2,000원, 2,500원, 3,000원, 5,000원, 만원. 자, 얼마로 받을지.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죠. 따라서 두 번째 줄것 부분.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법률에서는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KBS로 하여금 니네가 결정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 즉 의회유보 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 맞습니다. 자, 다음 3번을 볼게요.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그 동의 요건입니다. 자, 너희 소유자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 또는 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 인가를 내주겠다. 자, 이 소유자의 동의 요건 몇 분의 몇인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정관이라고요. 정관. 자치적으로 정하는 규약. 두 글자로 정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네요. 자, 이것은 역시 의회유보 원칙 위배입니다. 여기는 마지막에 의회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틀렸죠. 다음에 자, 2번, 3번 말고 이제 세 번째로 의회유보 원칙 위반인 판례가 보기 1번입니다. 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조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정부가 5년마다 정해라. 자, 국회가 정해주지 않고 그냥 정부가 5년마다 정해라 라고 넘겼네요. 자, 이것은 의회유보 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법에서는 2018년부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완성하겠습니다. 중간 단계 2030년까지는 35% 이상을 줄이겠다. 이거 법률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대통령으로 정해라. 대통령령에서 35% 이상이라고요? 40%로 할게요. 이렇게 규정을 해놨죠. 그런데 2030년부터 50년 사이, 즉 31년부터 49년까지 사이에는 법률에 몇 %, 줄이겠다라고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습니다. 그냥 정부가 5년마다 정해.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 부분 법률에서 몇 %를 줄일지 언급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자, 여기만 비율을 정해놓고 여기는 정해놓지 않았으면 이건 결국 우리는 이만큼 할 테니까 다음 후손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후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권에 관해서 기본권 보호무 위반이다라고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매우 본질적 중요한 사항이라고 봤어요. 몇 %를 줄여야 되는지가. 근데 왜 법률에서 이걸 몇 %인지 얘기를 안 하지? 본질적인 부분을 왜 국회가 얘기 안 하지? 의회유보 원칙에도 위반된다라고 봤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침묵하는 부분 몇 %인지 안 알려줘. 요 부분 얘기를 않고 있는 부분이 과소보금지 원칙, 의회유보 원칙. 자, 과소보금지 원칙 위반의 판례 굉장히 드물죠. 확성장치 사용하게 해놓고 선거운동할 때 소음 규제를 빠뜨렸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하지 않았다. 요게 있었죠. 그리고 의회유보 원칙 위반되는 거 3개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판례는 되게 드문 과소보금지 원칙 위반된다는 판례가 굉장히 드문데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의회유보 원칙 위반이라는 판례도 굉장히 드문데 그 중에 하나인 판례이기도 하죠. 자, 그럼 보기 4번은요. 이런 거 몰라도 되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맨 끝에 마지막 줄 의회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맞아요. 대부분은 의회유보 원칙 위반입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결론이 보기 4번 마지막 줄처럼 나와요. 아닙니다. 의회유보 원칙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가 대부분의 판례입니다. 이런 건 알 필요 없습니다. 1, 2, 3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6번입니다. 자, 6번. 잠깐만, 아까 보니까 정답률이 1번이 28%밖에 안 됐었네요. 1번이 뭔데 그랬어? 뭔데? 1번. 그렇구나. 이게 작년에는 개수 문제로 내서 너무 정답률 낮을까봐 이번에 일부러 조합형으로 바꿔놓은 건데 여전히 여전히 낮네. 자, 2번 헌정사 31%. 뭐 헌정사야 뭐 지금 몰라도 되죠 뭐. 차츰차츰 공부하다가 뭐 시험 때만 풀면 되는 거니까. 네, 3번이 46%. 네, 그렇군요. 자, 4번 볼게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5번 받고 지금 6번 볼게요.
뭐 4, 5, 6은 정답률이 뭐 60, 70%씩 됩니다. 자, 신뢰보의 원칙이죠. 자, 보기 1번. 자, 국가가 입법 행위를 통하여 개인에게 신뢰 근거를 제공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세 번째 줄. 자, 판단 기준은 법령 개정의 예측성과 국가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의 행사 여부이다. 맞죠? 법령 개정을 예측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국가가 유인했느냐 유인하지 않았느냐 가지고 신뢰보의 원칙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2번.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떤 경우에도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여주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국법 출서가 더 이상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다, 한목적이지 않다, 그럼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권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하여 줄 의무는 없다, 즉 바꿀 수 있습니다. 법률을 바꿀 수 있어요. 맞고요. 자, 3번입니다. 몰라도 되죠? 근데 끝에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틀렸네요. 3번 판례 알 필요 없고요. 자, 4번입니다. 자,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유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차등을 줘서 뭐 취업 등을 제한하고 있대. 자, 이게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느냐? 이것도 역시 알 필요 없는 판례죠. 네,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단 앞에 두 번째 줄까지는 중요한 판례죠. 10년 동안 취업 제한에 대해서는 과잉금 전칙 위반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유연입니다. 유연. 그건 아셔야 되고, 보기 4번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 유연 결정을 한 뒤에 그 뒤에 이렇게 또 붙이기 뭐 생겼어요. 어쩌고저쩌고 개정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혹시 신뢰보호 원칙 위배인가요? 알 필요 없죠. 위배되지 않습니다. 3번, 4번은 알 필요 없어요. 1번, 2번만 아시면 되죠. 자, 7번입니다. 7번 정답률이 48이네. 자, 보기 1번 볼게요. 헌법 제119조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이고요. 그 자체가 기본권도 아니고요. 유연심사 기준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보기 1번. 즉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산권도 침해한다. 또 이 법률은 119조도 위반된다라고 여러 가지를 주장했을 때 그 법률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뭐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뭐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그런 건 판단을 해줘요. 그런데 119조 위반 여부는 판단해주기 싫을 때 요 보기 1번처럼 얘기합니다. 119조는 기본권도 아니고요. 독자적인 유연심사 기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19조 위반 여부는 우리가 판단해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써먹는 부분이죠. 자, 7번에 2번입니다. 자, 택시 운송 사업자, 즉 택시 회사에게 운송 수익금 전액 수납 의무를 부과하고 있네요. 자, 이게 헌법 12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기업 경영과 관련한 국가 광범위한 감독 통제 관리에 해당된다. 틀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운송 수익금 전액 수납 의무를 부과했다는 것만으로 뭐 광범위한 통제나 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광범위한 통제 관리라고 보려면은 너희들은 뭐 여객들을 운송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군인들만 운송해라 뭐 등등등등, 뭐 사람들을 태우고 다닐 게 아니라 군수품만 날라라 뭐 요 정도 돼야 이제 감독과 통제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즉 126조에서 얘기하는 통제 관리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126조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면은 판단도 해주지 않겠습니다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판례는 뭐 재산권 제한에 대해서 뭐 126조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면은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첫째 줄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운송 수익금 전액 수납 의무를 부과한다라든지 또 뭐 최저임금을 얼마 이상 무조건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시킨다라든지 뭐 최저임금 고시가 바뀌어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애초에 재산권 제한도 아니에요. 재산권 보장 대상도 아닙니다. 기업 활동의 여건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죠. 자, 어쨌든 뭔가 계약의 자유, 뭐 직업의 자유 등등등 뭐 침해하는 거 아니냐, 126조도 위반하는 거 아니냐, 126조는 위반 여부 판단해 주지도 않겠습니다. 126조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가 끝나는 부분이에요. 자, 보기 3번. 자, 헌법에 규정된 경제유착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입니다. 자, 이거는 세 번째 줄 후반부 국가 목표일 뿐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 규범이죠. 네. 자, 보기 4번입니다. 자, 헌법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규정하고 있죠. 하지만 이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과된다. 틀렸죠. 3번, 4번은 뭐 기출문제에서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오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8번입니다. 정답률이 61% 높네요. 자, 보기 1번. 자, 문화국가 문화정책 첫째 줄 후반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둬야겠죠. 또 국가는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를 다 배려의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맞고요. 자, 보기 2번. 자, 우리나라는 제9차 개정헌법에서 문화국가 원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처음 채택하였으며 틀렸죠. 문화국가 원리는 9차 개헌이 아니라 1948년 헌법에서부터 채택했습니다. 이거는 문화국가 원리뿐 아니라 사회국가 원리라든지 국민주권의 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1948년 헌법에서 이미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의 기본 원리 공부할 때 공부했던 내용들 대부분이 다 1948년 헌법 때부터 이미 채택이 돼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제 통일의 정신, 평화통일의 원칙 요 부분만 7차 개헌 때 들어온 거고 나머지는 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1948년 헌법 때부터 이미 채택이 됐습니다. 자, 3번.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통해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훼손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 보기 4번. 어떤 의식행사 유형물이 비록 종교적인 의식행사, 상징에서 유래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 요소로 받아들여졌다면 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문화라서 지원해 주는 거지 특정 종교라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죠. 따라서 문화국가 원리에 부합하며 종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죠. 자, 9번입니다. 9번 정답률 높네요. 네, 74. 자, 보기 1번 주약입니다. 마지막 줄. 구조합의도 주약이 될 수 있어요. 여기는 구조합의는 주약의 성격을 가질 수 없다.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자, 이거 중요한 조약이죠. 따라서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줄. 국회 동의 없이 체결될 수 있는 행정협정에 해당한다. 틀렸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입니다. 자, 3번. 자, 특정의 외국 농산물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대한민국 정부와 자, 당의 외국 자, 중국과의 합의는 헌법에서 얘기하는 조약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약 공포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자, 그러한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고 봤어요. 단순한 뭐 행정, 제재 행정 처분을 뭐 연장하겠다, 뭐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 정도 의미가 불과한 거고, 요 합의 자체만으로 바로 중국산 마늘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서 또 따로 결정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약 자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조약이 아니니까 조약처럼 공포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중국산 마늘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 마늘 농가에서 왜 중국하고 이런 합의를 맺은 걸 우리에게 안 알려줬느냐라고 따졌는데 조약이니까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약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조약처럼 공개되어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 안 알려줬으니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한 거다라고 주장했지만 알 권리가 뭐 당신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 정부가 공개해라 그걸 얘기하는 거지 공개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정부가 뭐 어떤 합의를 맺었으면 물어보지도 않은 걸 막 공개까지 해야 한다? 그것까지 알 권리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물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이런 합의를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알 권리 침해는 아닙니다. 뭐 이런 판례였습니다. 자, 보기 4번입니다. 자,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 의무를 하고 있거나 우리 헌법의 해석상 입법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자, 그때는 입법을 해야 돼요. 안 하면 그게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우리 헌법에서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인권규범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있거나 그 해석상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국가의 입법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네, 맞아요. 국가의 입법 의무는 우리 헌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뭐뭐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다라고 써 있거나 또는 헌법 해석상 법을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나왔을 때만 우리가 입법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국제인권규범에서 무슨 법을 만들라, 뭐 해석상 국제인권법에서 무슨 법을 만들어야 된다 됐습니다. 그건 우리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법을 안 만들더라도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닙니다. 자, 10번입니다. 정답률 83. 네, 높네요. 자, 보기 1번. 남북과 비자입니다. 조약 아니죠?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공동성명 신사협정이고요. 자, 보기 2번.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죠. 그냥 민족 내부의 거래로 봅니다. 자, 3번. 헌법상의 여러 통일 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 의무를 선언한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통일의 원칙, 평화 통일의 정신 등등 여러 가지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역시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기본권은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두 번째 줄.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도출된다. 틀렸죠. 자, 4번입니다. 알 필요 없죠. 세모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11번입니다. 정답률 높아요. 77. 자, 보기 1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외국인은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런 사람은 될 수 있다. 예외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자, 보기 2번입니다. 자, 공무원의 직업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보기 2번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내의 것인지 직무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즉 공무원이 정당 활동을 하더라도
직무 내에서는 중립을 지키고 직무 외에서만 정치활동하는 건 문제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또 설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와 관련 없이 정당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죠. 즉 근무시간 외에 퇴근하고 나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반대 정당을 막 비난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 근무시간 외에 했다. 퇴근하고 나서 했다. 나는 출근하고 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퇴근하고 나서만 정치활동을 할 뿐입니다. 믿을 수가 있냐? 못 믿어요. 그런 건. 그래서 결국 직업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건 합헌이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보기 3번. 자,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조문 기억하셔야 돼요. 조문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 조문이 유연이냐 합헌이냐는 알 필요 없죠. 합헌이죠, 당연히. 맨 끝에 침해한다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각 시도당마다 당원은 1000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 조문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보기 4번. 정당의 목적이나 어떤 민주적 기반을 제기될 때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지금 법원이 제소할 수 있다고 써있는데 틀렸죠. 법원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정부가 제소할 수 있죠. 자, 12번. 네, 정답들이 43%로 뚝 떨어졌네요. 자, 기억을 볼게요. 정당의 헌법소원 청구인 능력은 정당법상의 등록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냥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럼 등록이 취소됐는데 등록 취소된 정당도 정당 설립의 자유 이런 거 주장할 수 있어요? 있죠. 그냥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주체가 됩니다. 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자, 니은. 정당법 조항에 의한 합당의 경우에 합당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승계 조항입니다. 자, 합당하면은 권리 의무를 승계해라 라고 법에 써 있어요. 자,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합당 전 정당들의 해당 기관의 결의나 합동의 결의로서 달리 정하였더라도, 자, 우리 의무 승계하지 말자라고 달리 정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결의는 효력이 없다. 네, 무효. 자, 디귿. 자,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정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군소정당 난립으로 인한 정치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죠. 즉 봉쇄조항이죠. 봉쇄조항. 뭐 봉쇄조항이 아니네. 등록 취소조항입니다. 등록 취소조항.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는데도 성적이 안 좋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디귿 첫째 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다. 그런데 두 번째 줄 끝부분, 그런데도 등록을 취소한다.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등록 취소.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는데 등록을 취소한다. 지나친 거죠. 맨 끝에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침해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자, 니을입니다. 헌법 8조 2항은 정당에 대하여 정당의 자유에 한계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8조 1항은 정당의 자유의 근거예요. 8조 1항. 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하지만 8조 2항은 자유가 아니라 8조 2항은 민주적 당내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또 한편으로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라고 해서 정당의 자유에 한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입법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맞죠? 그러니까 입법자들은 정당법을 만들어서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고 필요한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뭐 시도당 5개 이상, 1000명 이상 등등등 그런 걸 요구하게 됩니다. 다음,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 규범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없다. 네, 맞죠. 8조 2항은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는 아닙니다. 정당 자유의 헌법적 근거는 8조 1항이고 2항은 자유의 근거가 아니라 자유의 한계를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 한계. 자유라고 해서 네 맘대로 하면 안 되고 민주적이어야 되고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돼. 한계입니다. 한계. 자, 13번입니다. 이것도 정답률이 45%밖에 안 되네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이 단체잖아. 단체가 활동한다. 실제로는 뭐 어떻게 그 구성원들이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 주요 정당 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를 얘기하고요.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당의 구성원들이 한 활동이 바로 무조건 다 정당이 하는 활동으로 바로 의제되는 건 아니에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당의 구성원이 하는 행위가 정당이 한 행위로 볼 수도 있고 정당과는 무관하게 그냥 혼자 개인적 일탈로 볼 수도 있어요.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이 구성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이 옹호하고 나섰다,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면은 그건 정당이 한 활동이고 반대로 정당의 구성원이 한 활동에 대해서 정당에서 비판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선을 딱 그었다. 그럼 그건 정당이 한 게 아니고 개인 혼자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 1번 세 번째 줄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당의 구성원이죠. 그래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헌법상 정당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의 행위도 다른 정당의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고 그들의 활동을 정당이 옹호해줬는지 아니면은 비난했는지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헌법 개정되려다가 무산됐는데 그때 이제 헌법 개정하니까 내용은 뭐 별거 없죠. 헌법 전문에다가 부산 마산 항쟁, 뭐 광주 항쟁 집어넣자 뭐 이런 건데 부산 마산 항쟁이나 광주 항쟁은 항쟁이 아니다. 이거는 뭐 북한 빨갱이들이 와서 난동을 부린 거고 거기에 넘어간 빨갱이들의 폭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국회의원이 하고 다닌다. 근데 그때 정당이 맞는 말이다. 옳은 소리 했다. 그렇게 지지하고 나서면 그 정당이 곧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겁니다. 반대로 그런 미친 소리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당이 미친놈 아니야 제명 처분해서 당에서 쫓아내면 그거는 정당이 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혼자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했다고 해서 바로 걔가 소속된 정당을 위헌정당이라고 해산하면 안 돼요. 정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를 보고서 아 정당이 적극적으로 죄를 감싸고 있네 그러면 정당이 한 거니까 해산시킬 수 있고 반대로 정당에서 그 미친놈하고 싹 선을 그으면 그 정당이 한 게 아니니까 정당을 해산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보기 1번이 이제 그걸 물어보고 있고요. 자 보기 2번입니다. 자 민주사회에서 정당의 자유가 지니는 중대한 함이나 정당 예산 심판 제도의 남용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하겠죠. 그래서 민주적 기본 질서는 최대한 협소하게 하겠다. 요거 어기면 해산될 수도 있어. 요건 조심해야 돼. 그거는 최대한 협소하게 봐야겠죠. 그래서 딱 네 가지만 언급하고 있죠. 국기법권 4개를 언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 질서를 현행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맞는 질문이죠. 즉 다르게 봐도 돼요. 민주적 기본 질서는 현행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되고 그 중에서도 딱 핵심인 거 국기법권만 딱 민주적 기본 질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현행헌법과 다른 내용을 주장한다. 뭐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로 바꾸자 주장한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바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상관없이 국기법권만 딱 지켜주면 그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킨 겁니다. 자 3번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해산 결정 시 의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틀렸죠. 키워드는 두 번째 줄 끝부분 지방의회 의원이죠. 지방의회 의원. 자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됐을 때 그 안에 있는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의원직을 상실하느냐는 국회의원이냐 지방의원이냐 이걸로 구별하셔야 돼요. 자, 국회의원이면은 다 상실합니다.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지방의회 의원이면은요 다 유지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지방의회 의원이 상실한다라고 써 있으니까 틀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만드는 거예요.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이 상실되는지 여부는 아예 얘기를 안 했어. 침묵을 지켰어.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에서는 지방의원 의원직을 유지한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온 겁니다. 국회의원이냐 지방의원이냐 국회의원이냐 지방의원이냐. 자 보기 4번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 즉 정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틀렸죠. 정부가 신청하지 않아도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도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 정답률이 약 38이야. 뭐야 이거 이렇게 낮아. 38 14번 볼까요? 보기 1번 몰라도 되는 거죠. 평등원칙이 위배된다. 틀렸네요. 자 보기 2번 국회의원을 후원의 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을 후원의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 후원의 지정권자에서 제외해서 위헌이 나온 거 딱 3개 있다고 했죠. 기억하셔야 돼요. 정당의 후원 금지 정당 다음에 여기 지방의회 의원 또 하나가 보기 3번이죠. 보기 3번 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 짧게 줄이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죠. 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의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자 보기 2번은 지방의회 의원, 보기 3번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그리고 또 하나 정당. 요 3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 3개는 후원회를 못 가지게 하면은 위헌 나왔습니다. 근데 보기 1번은요.
몰라도 돼요. 이건 합헌이에요. 즉 보기 1번이 문제 삼는 거는 두 번째 줄 중간 부분.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당협위원장 뭐 또는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자 왜 후원에 못 가지게 합니까? 정당도 아니고 지방의원도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선거 예비후보자도 아니잖아. 나머지는 다 합헌이에요. 그래서 보기 1번 끝에 평등원칙이 위배된다 하면 틀리는 지문이고. 자 보기 4번입니다.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가 당내 경선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를 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네요. 자 이때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네요. 자 경선 끝까지 간 사람들은 즉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처럼 경선에 참여하여 낙선한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즉 경선에 끝까지 간 사람은 남은 돈 잔액만 국고에 귀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도중에 탈퇴한 사람은 잔액이 아니라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네요. 자, 후원회를 만들어서 후원금 50억을 받았다. 그 중에 49억을 다 썼다. 1억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도저히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서 그냥 탈퇴했다. 사퇴하고 나왔다. 남은 돈이 1억이다. 남은 돈만 국고에 귀속하면 되느냐? 아니면 이미 사용한 돈 49억을 어디서 빌려서 다 채워서 국고에 귀속해야 되느냐? 자, 경선 끝까지 간 사람은 남은 돈만 국고에 귀속하면 되고 중간에 탈퇴한 사람은 돈 다 빌려서 메꿔서 국고에 귀속해야 돼요. 결국 49억을 어디서 빌릴 데가 없으면 이 사람은 중간에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를 못하죠. 이게 탈퇴할 자유가 선거의 자유예요. 공직선거에서 이탈할 수 있는 자유도 선거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례이기도 하고 또 끝까지 간 사람은 남은 돈만 내면 되는데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돈 전부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왜 차별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평등권을 침해하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 부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 뭔 소리야? 합리적 이유 없다는 거죠. 즉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뜻입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15번입니다. 정답률 70%네. 좋아요. 보기 1번. 자, 주민등록과 국내고소신고를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필요하죠.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국내고소신고. 따라서 이거는 맨 끝에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이에요. 보기 1번 첫째 줄 끝부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애당초 자 재외 국민들에게 재외 국민이라든지 또는 재외 국민이 아니고 그냥 주민등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던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더라도 잠깐 뭐 출장이라든지 뭐 어학연수라든지 외국에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 그렇게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거권이 인정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외 국민의 선거권이 부정 제한된다. 부정 제한 똑같아요. 제한된다. 부정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도 우리 국민인데 왜 선거권을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국외 부재자 투표라든지 등등등 주민등록이 없어도 가능한 건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자, 이 부분이 헌법 불합치 즉 유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자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재외 국민 대부분의 재외 국민은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재외 국민들은 당연히 주민등록이나 국내 고소신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주민등록이나 국내 고소신고가 없는 사람 공직선거법에서는 주민등록이 없으면 재외선거인이라고 표현해요.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있으면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그래서 우리 판례도 재외선거인 또는 재외국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뭘 인정하고 있느냐? 법이 개정이 돼서 대통령 선거권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권 인정해줍니다. 자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해줘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 자, 그럼 인정 안 하는 게 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재보궐선거권도 인정 안 합니다. 재보궐선거권도 인정 안 하고 있네요. 또 하나 국민투표권도 인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투표권. 또 인정을 안 하고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 세 개를 들고 와서 따집니다. 왜 이거 인정 안 해주는 거야? 라고 따졌죠. 자, 그때 우리 헌법재판소는 또 쓰기 힘드니까 헌법재판소 결정. 자, 요거는 합헌. 여기도 합헌. 얘는 위헌.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달라고요? 임기 4년마다 하는 임기관리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달라고요? 거기 살고 있으셔야죠. 주민등록이나 국내 고소신고가 없으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합헌입니다. 재보궐선거 선거권을 달라고요? 이거 재보궐선거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치러야 되는데 매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계속해서 합니까? 힘들게
밖에 다른 나라 막 공간에서 해야 되는 건데 힘들어요. 임기 만료 4년마다 하는 것만 합시다. 재보궐선거까지는 안 해줘도 합헌. 자, 국민투표. 자, 주민등록이나 국내 고소신고가 없으면 국민투표 하지 말라고요? 왜 그럽니까? 국민투표는 국민이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주민등록이 뭐가 필요합니까? 위헌.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마치 제외선거인들 이거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처럼 국민투표도 제외투표인 명부를 만들어서 다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이제 법이 바뀌었죠. 자, 그럼 공통적으로 보면은 주민등록, 국내 고소신고 필요 없어.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요 세 가지죠.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국민투표 요 세 가지는 이제 다 주민등록, 국내 고소신고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요 세 가지죠. 공통점이 뭐예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단위로 실시가 되는 거죠. 대통령도 전국에서 뽑는 거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도 전국을 놓고 정당에다 투표하는 거죠. 국민투표도 전국적으로 헌법 개정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요 세 가지는 주민등록 국내 고소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걸 이유로 해서 요거 인정 안 하면은 위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지역구가 나왔죠. 어디야 정신없다. 15번 보기 1번 첫째 줄 주민등록과 국내 고소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즉 주민등록이나 국내 고소신고가 없으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론 합헌이에요. 근데 맨 끝에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네 맞습니다. 2번입니다.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합니다. 결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죠. 이거는 뭐 지방공사든 지방공단이든 한국철도공사든 뭐 끝에 공사공단으로 끝나면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또는 경선운동 금지 결론적으로 다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죠. 다만 공단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는데 합헌이 나왔던 옛날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했을 때는 합헌인 판례, 예외적인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공사공단이 아니고 농민들이나 어민들의 자조조직인 농협이나 수협 같은 경우도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해도 합헌이 나왔었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선거권의 제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건데 국민에게 주권을 행사 못하게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이런 걸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 원양어선 타고 나갔는데 그거 그 사람들 어떻게 투표하게 해줍니까? 힘듭니다. 뭐가 힘들어요?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상으로 뭐가 어렵습니까? 팩시밀리 이용해서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자고요? 안 됩니다. 밖에 나가 있는 재외국민들은 빨갱이가 많아요. 걔네들한테 선거권 주면 나라를 막 북한에다 요즘으로 치면 중국에다가 팔아넘길 겁니다. 근거가 뭐 있나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 가지고 그들에게 선거권 안 준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 보기 4번입니다. 자,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 비례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입니다.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1차적인 기준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기본적이고 1차적인 기준이지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거구 획정에 있어 행정구역 내지 지역 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고려합니다. 여기는 2차적 요소를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틀렸죠. 자, 인구 비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인구 비례뿐 아니라 나머지 2차적 요소도 고려해서 선거구를 획정합니다. 만약 인구 비례가 유일한 기준이라면 모든 선거구의 인구수가 다 똑같아야 돼. 1대1 대 1대1로. 근데 그게 아니고 2차적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지방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3대1까지는 허용된다라고 이렇게 봐주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는 2대1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고. 자, 16번입니다. 자, 뭐야? 16번은 정답률이 13%야. 야, 보통 25%만 돼도 사지선다니까. 야, 이거 찍어서 푸는 문제 겁나 더럽게 냈다 싶은데 13%면은 더러운 정도를 넘어서서 이거 완전 그냥 당해봐라. 네, 13%. 자, 16번 한번 볼까요? 기억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제재구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과반수가 틀렸죠. 과반수가 아니고 다수표죠. 다수표. 과반수. 꼭 국회에서 151표 이상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제일 많은 표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다수표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득표자가 2인일 때는 그 중에 뭐 2명 중에 표를 더 많이 얻은 애가 과반수를 얻겠지. 그때는 다수표나 과반수나 뭐 똑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최고 득표자가 3명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과반수냐 다수표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갑을 병 세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똑같이 1000만 표씩을 얻었다. 그러면 그 세 사람은 이제 국회에서 그 3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갑이 300명 중에서 국회의원에게서 100표를 얻었다. 자, 을은 130표를 얻었다. 병은 70표를 얻었다. 갑을병 중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는 없어요. 151표 이상을 얻은 자가 없죠. 하지만 우리 헌법은 그 중에서 다수표만 얻으면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130표 얻은 사람이 과반수는 아니더라도 다수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자, 헌법 조문이에요. 과반수가 아니고 다수표입니다. 자, 니은입니다. 자,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거권자 총수인데 여기는 유효투표 총수로 해놨네. 틀렸죠? 유효투표 총수. 유효투표 정수라는 거는 투표한 사람들 중에 무효표를 뺀 거, 그게 유효투표입니다. 막 손이 떨려가지고 막 대통령 혼자 나왔는데 이 사람 찍을 겁니까 말 겁니까 엉터리다 찍는다든지 막 여러 개 찍고 막 찢어버린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게 무효표인데 무효표 뺀 나머지 유효투표. 근데 이거는 만약 투표율이 30%밖에 안 됐다. 그럼 유효투표 총수도 확 줄어들겠죠. 그런데 선거권자 총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전체 국민 중에서 18세 이상 선거권자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투표 총수면 틀리고 선거권자 총수로 되어 있다라는 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만 되기 때문에 만약 투표율이 33과 3분의 1% 이하 미만으로 투표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투표에 참여한 사람 전원이 무효표 하나도 없이 다 유효표고 전원이 그 사람을 찍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못 돼요. 그죠? 유효투표 총수의 100%를 얻었어도 투표율 자체가 30%밖에 안 되면 그 30%가 다 찍어줘도 전체 선거권자의 3분의 1이 안 되죠. 따라서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기간 개시일 현재 40세에 달아야 한다. 자, 40세 맞아요. 근데 기준이 언제야? 선거일이에요. 선거일. 여기 선거기간 개시일 틀렸습니다. 선거일이에요. 자,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일. 자, 선거운동은 선거일 빼고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선거일에도 예외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뭐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3일 전, 23일 전이에요. 20여일 전이에요. 자, 이때는 만 40세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요때만 40세가 되면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대신 여기는 40세는 선거기간 개시일이 기준이야. 틀리는 지문이에요. 선거기간 개시일에는 40세가 안 돼도 상관없고 선거일에만 40세면 됩니다. 자, 니을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에서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합니다. 맞고요. 대통령이 거리됐다. 대통령 당선자가 나왔는데 임기 시작 전에 사망했다. 뭐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면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뽑습니다. 니을은 맞네요. 기역, 니은, 디귿 틀리고 니을 맞죠. 자,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 다 헌법 조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7번입니다. 정답률 66%. 네. 자, 보기 1번. 자, 무소속 후보자에게 정당 공천자보다 2배의 기탁금을 부담케 한다고요? 너무 심하잖아. 2배나 내라고 하는 건 위헌입니다. 네, 끝에 뭐 무슨 반한다 맞고요. 위헌입니다. 자, 보기 2번. 예비 후보자가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자, 즉 공천 탈락. 키워드 공천 탈락. 자, 공천 탈락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탁금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도 두 번째 줄 후반부. 기탁금은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네요. 네, 과잉금전 기반으로 재산권 침해입니다. 위헌입니다. 자, 질병을 이유로 사퇴한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공천 탈락한 경우는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지 않으면 재산권 침해입니다. 3번. 자, 대구교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자, 두 번째 줄 중간 부분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의 반액을 반환합니다. 이상하다. 공직선거법은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하면은 전액을 반환하거든요. 근데 이 대구교대에서 만든 규정은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했는데도 반액만을 반환하네요. 그럼 결론 재산권 침해예요. 침해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즉 이 국립대에서 만든 총장 선출 관련된 규정이 공직선거법상의
기탁금 반환 기준과 같다면은 합헌이고 다르면 유연이다라고 우리가 판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 보면은 대구 경북대가 나오기도 했어요. 경북대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경북대에서 100분의 10에서 15 사이면 절반을 돌려줘요. 이거 유연이냐? 합헌이죠.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 사이면 공직선거법도 절반 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북대가 그렇게 만든 거 합헌입니다. 100분의 15 이상이면 다 돌려준다. 당연히 합헌이지. 100분의 15 이상이면 다 돌려준다. 10에서 15 사이면 절반 돌려준다. 이 공직선거법하고 똑같이 만들면 그 대학이 만든 규정도 합헌입니다. 여기 대구 교대에서는 좀 다르죠. 100분의 15 이상인데도 전액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반액만 돌려주죠. 유연입니다. 그럼 자, 보기 4번.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정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 투표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국회에 귀속시키네요. 결론 유연이죠. 네, 비상권을 침해한다. 결론 유연입니다. 자, 일단 예전에는 법에서 3분의 1 이상 얻어야 돌려주겠다. 너무 지나치다라고 해서 유연 나왔어요. 그랬더니 법을 바꿔서 알았어. 그러면은 유효 투표 정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 이상이면 돌려줄게. 후보자 수가 3명이면 얘도 3분의 1이잖아 이 새끼야. 이것도 유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줄 100분의 20 이상이면 돌려줄게. 이것도 지나쳐서 유연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100분의 15로 되어 있어요. 100분의 15면은 다 돌려준다. 100분의 20이면 지나쳐요. 자, 18번. 자, 정답률이 33%네요. 18번. 보기 1번 볼게요. 몰라도 되는 판례죠? 이거 대정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틀렸습니다. 이거 뭐 헷갈려요. 확성장치 나와서 헷갈려요. 야, 확성장치 나와서 유연 나오는 건 확성장치를 사용하게 하면서 왜 소음 규제 기준을 빠뜨렸느냐? 왜 소음 규제는 안 하느냐? 이게 과소보금 전축위반으로 환경권을 침해한다라는 판례고 지금 18번은 왜 확성장치 사용하고 싶은데 뭐 연설 제3장소 이런 데서만 사용하게 하고 그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까? 뭐 이걸 따지는 거죠. 몰라도 되는 판례입니다. 자, 보기 2번. 당선되거나 되게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판례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첫째 줄 끝부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자, 사실 적시까지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끼리 서로 간에 막 공격을 하고 막 이 과정에서 사실 가지고 서로 막 공격한다. 이것까지도 처벌한다. 지나치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사실 적시까지 처벌하는 건 위헌이에요. 키워드는 사실 적시, 사실 적시. 자,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건 처벌하는 거 합헌 나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실 적시까지 처벌하는 건 위헌입니다. 자, 일단 세 번째 줄 환부. 주행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죠. 여기서 뭐 명확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죠. 네, 맞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선거 기간 중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 그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자, 선거 기간 중이면은 당연히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런데도 그 밖 그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자, 선거에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친구 몇 명이서 모이는 집회나 모임까지도 개최할 수 없다. 결론 지나치죠. 집회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침해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그런데 뭐 요거는 헷갈리는 최신 판례가 또 나왔었죠. 선거 기간이 아니라 만약 선거 운동 기간 전이라면, 즉 선거 기간 개시일 전, 그 전이라면 그때는 집회를 못하게 하더라도 합헌인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집회 금지 위헌이지 그럼 틀려요. 선거 기간 중에 집회를 못하게 하면 위헌이지만 선거 기간 전에 집회를 못하게 하면 그거는 합헌입니다. 합헌이에요. 자, 보기 4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즉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 설치를 금지. 키워드 화환 금지, 화환 금지, 화환 금지. 위헌이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틀렸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화환을 많이 설치하면 안 되겠지만 한두 개 설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라는 판례였습니다. 자, 19번 정답률 53%.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부산학원 교섭기간을 제한하는 부산시 조례로 인하여 부산시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면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이런 판례 없죠? 없습니다. 침해되지 않았습니다. 침해되지 않아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따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조례가 지방마다 다르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로 인해서 조례 때문에 이렇게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서 뭔가 규제를 다르게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뭐 평등권 침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만 이제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왜 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그리고 학원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 왜 나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침해하느냐 학부모들 입장에서 왜 자녀 교육권을 침해하느냐 뭐 이런 거 따질 수 있겠지만 조례 때문에 평등권이 침해당했다. 다른 지역하고 조례가 달라서 평등권 침해당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원래 조례는 지역마다 다 다른 건데요. 자, 보기 2번. 자,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선임 방법을
뭐 선거로 뽑으라고 안 돼 있어요. 그냥 법률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은 헌법에 써 있는 게 아니라 법률에 써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로 뽑으라고 헌법에 써 있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뽑으라고 헌법에 안 써 있고 법률에 써 있어요. 그럼 이거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네? 아니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라는 거죠. 여기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틀렸네요. 보기 3번. 자,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헌법상 기본권이다. 틀렸죠. 주민투표권, 주민권, 자치권, 조례개폐 청구권, 주민소환 청구권 얘네들 전부 다 법률상 권리에 불과합니다. 자, 4번. 자,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유임된 거. 자, 지방자치단체에게 유임된 게 아니라 그 장에게 유임된 거죠. 자, 이거는 단체에게 유임된 게 아니라 기관에게 유임된 거예요. 따라서 기관 임의 사무죠. 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재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맞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 자치사무 그리고 단체 유임 사무에 대해서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기관 임의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만 만들 수 있는데 법령에서 야, 자세한 걸 조례로 만들어 라고 위임을 했을 때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위임조례다 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조례에는 포괄적인 위임이 가능한데 위임조례는 보통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위임조례는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돼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정답률 80% 네, 높네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포괄적 사전적 일반감사,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 다른 말로 이게 다 한목적성 감사죠. 한목적성 감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땡,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2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 대상을 특정해야 되고 특정된 감사 대상을 사전 통보할 필요 없습니다. 사전 통보해야 한다. 틀렸네요. 자, 3번. 자,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위법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됩니다. 그 예외적으로 되는 게 어느 경우냐? 바로 세 번째 줄 후반부처럼 당초 특정된 감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를 진행해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어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습니다. 또 해당 감사 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 이게 예외적인 모습입니다. 자, 원칙을 물어보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냐? 그럼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이거 감사할 겁니다 라고 특정했으면 그것만 감사해야 돼. 막 관련된 다른 것까지만 확대해서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대해도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없네. 그럼 그때는 예외적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자, 보기 4번. 자,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하면서 유임 사무뿐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합법성 감사보다로 한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은 자, 보기 1번이나 보기 2번에서 나온 것처럼 자, 중앙행정기관 즉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광역지방자치단체 뭐 서울시, 부산시, 뭐 경기도 자, 이런 광역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는 법령 위반이 확인되었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즉 합법성 감사만 가능합니다. 근데 보기 4번 감사원은 다 할 수 있죠. 합법성 감사뿐 아니라 한목적성 감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줄 후반부. 그것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법률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허용되죠. 감사원은.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교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